영어 문법책을 읽어보겠습니다. 문법책은 소설과 달라서 이야기처럼 쭉 이어지는 형태가 아니죠. 도표도 나오고 주로 딱딱한 설명이 많아서 소설책 읽듯이 쭉 읽기가 어려운데, 이 영국 말본이라는 문법책은 쭉 읽어 내려가기가 좀 쉽게 쓰여져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영국 말본이라는 영어 문법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여기 써 있는 대로 영국 말본이고요. 1권으로 돼 있는데 몇 권까지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1권만 읽어보겠습니다. 안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이제 1페이지가 나오네요. 1. 영어 공부의 방법. 영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어를 많이 외우면 영어를 잘하게 될까요? 아니면 문장을 통째로 암기해야 영어를 잘하게 될까요? 모르는 단어가 많으면 당연히 해석을 할 수가 없으므로 어떤 문장이든 단어를 많이 알고 있어야만 척척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는 단어 공부라는 생각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단어의 뜻을 잘 알고 있으면 영어 문장을 척척 해석할 수 있을까요? 다음 문장을 해석해 봅시다. 션, 센트, 주디, 톰. 이 문장은 총 4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들이 비교적 단순하므로 단어의 뜻을 알고 있다면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션, 주디, 톰은 모두 사람의 이름이고 센트는 보냈다라는 뜻입니다. 뜻을 다 아는 낱말들이므로 이 문장을 해석해 봅시다. 영어 문장을 해석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영어 단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므로 앞에 있는 단어부터 하나씩 우리말로 바꿔 봅시다. 션은 션이고, 센트는 보냈다이고, 주디는 주디이고, 톰은 톰이므로 이 문장은 결국 션, 보냈다, 주디, 톰이라고 해석됩니다. 션, 센트, 주디, 톰. 션, 보냈다, 주디, 톰. 그런데 막상 해석을 하고 보니 해석 문장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션, 보냈다, 주디, 톰. 이런 말이 있습니까? 각각의 단어를 정확하게 우리말로 바꿨는데 왜 이렇게 해석 문장이 이상한 것일까요? 보냈다로 이루어지는, 너무 제가 마우스를 꾹 눌러가지고 뭐가 나왔습니다. 자, 보냈다로 이루어지는 문장은 보통 누가 누구를 보냈다의 형태를 가지므로 이 문장을 제대로 해석했다면 아마도 션이 주디를 보냈다라든지 톰이 션을 보냈다와 같은 형태로 해석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션, 보냈다, 주디, 톰으로 해석된 것일까요? 혹시 영어 단어를 우리말로 바꾸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한다면 그렇습니다. 영어 문장을 해석하면서 단어의 뜻을 우리말로 바꾸기만 해서는 아무리 정확하게 해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올바른 해석 문장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 문장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은
션, 주디, 톰 이렇게 세 명이고 동작은 보냈다이므로 이 문장은 틀림없이 누군가가 누구를 보냈다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맞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보내는 사람이 누구이고 보내지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션, 주디, 톰을 단순히 션, 주디, 톰이라고만 해석했기 때문에 누가 보내는 사람이고 누가 받는 사람인지를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영어 문장을 낱말의 뜻만 가지고 해석할 경우에는 각각의 낱말이 담당하는 역할을 표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어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으려면 낱말의 뜻 이외에 또 다른 규칙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과연 어떤 규칙들을 알고 있어야 할까요? 그럼 이제부터 영어 문장과 우리말 문장을 비교하면서 올바르게 해석하는 방법을 탐구해 봅시다. 우선 션, 센트, 주디, 톰의 정확한 해석을 알아봅시다. 션, 센트, 주디, 톰의 올바른 해석은 션은 주디에게 톰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션, 센트, 주디, 톰. 션은 주디에게 톰을 보냈다. 정확한 해석을 알았으므로 이제 영어 문장과 해석 문장의 낱말들을 1대1로 대응시키면서 처음의 해석이 왜 틀리게 되었는지를 확인해 봅시다. 영어 문장과 우리말 문장을 1대1로 대응시켜 보면 영어 문장에서의 션은 우리말 문장에서 션에 해당하고 영어 문장에서의 센트는 우리말 문장에서 보냈다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영어 문장에서의 주디는 우리말 문장에서 주디에 해당하고 영어 문장에서의 톰은 우리말 문장에서 톰에 해당합니다. 션은 션으로 화살표가 가 있네요. 주디는 주디로 화살표가 가 있고 톰도 톰으로 화살표가 가 있고 센트는 보냈다로 화살표가 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대응표를 보면 우리말 해석 중에서 일부 글자들은 자신과 대응하는 영어 단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말 문장, 해석 문장에 션은 에서 은은 영어 문장의 어떤 단어에 해당할까요? 션은에서 은이 영어 문장에서 화살표로 갈 수 있는 글자가 없죠. 이제 계속해서 원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션이라는 낱말 속에 은이라는 해석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일까요? 글쎄요. 영어 문장에서의 션은 그냥 사람의 이름일 뿐이므로 션의 우리말 뜻은 션은이 아니라 션이 맞습니다. 해석 문장의 주디에게에서의 에게와 톰을에서의 을에 대응하는 영어 단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다시 도표가 하나 있습니다. 에게와 을을 물음표로 연결해 놨죠. 혹시 주디라는 단어 속에 에게라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고 톰이라는 낱말 속에 을이라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일까요? 글쎄요. 주디와 톰 역시 사람의 이름일 뿐이므로 주디와 톰은 그냥 주디와 톰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해석 문장에 있는 은, 에게, 을과 같은 글자는 도대체 어떤 영어 단어를 해석한 것일까요? 궁금증을 잠시 미루어 놓고 일단 다음 문장을 해석해 봅시다. Judy sent Tom Sean. 위 문장은 첫 번째 예문과 매우 비슷합니다. 똑같은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낱말들의 위치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문장도 영어 단어를 단순히 우리말로 바꾸기만 하면 주디 보냈다 톰 션이라고 해석되는데 이러한 해석은 역시 단어풀이만 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주디 sent 톰 션의 올바른 해석은 주디가 톰에게 션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올바른 해석 문장 속에는 은, 에게, 을과 같은 글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글자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생겨나는 것일까요? 일단 첫 번째 예문의 해석과 두 번째 예문의 해석을 비교해 봅시다. 첫 번째 예문에서는 주디라는 단어가 주디에게로 해석되었는데 두 번째 예문에서는 주디라는 단어가 주디가로 해석되었습니다. 이 도표를 보면은 여기서는 주디에게가 맞죠. 그런데 여기에 이 두 번째 문장에서 주디는 주디가로 해석하는 게 또 맞겠죠? 자, 그럼 다시 원문입니다. 션이라는 낱말도 첫 번째 예문에서는 션은 으로 해석되었는데 두 번째 예문에서는 션을로 해석되었습니다. 션도 마찬가지죠. 도표를 보면 여기서도 션은 션은이고 여기 션은 션을로 해석되죠. 톰의 경우에도 톰을과 톰에게로 다르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여기 도표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두 예문을 비교해 보니 션, 주디, 톰의 뒤에 붙는 은, 에게, 을과 같은 글자가 두 문장에서 모두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션이라는 단어의 뒤에는 항상 은만 붙거나 을만 붙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은이 붙기도 하고 때로는 을이 붙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주디라는 단어의 뒤에도 항상 에게만 붙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가 붙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은, 에게, 을과 같은 글자가 션, 주디, 톰이라는 단어의 의미 속에 고정적으로 들어가 있다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덧붙여지는 느낌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요 채는 요거 오타네요. 그러면 도대체 은이나 에게 또는 을과 같은 글자들은 어디서 비롯되었고 어떤 기준에 의해 붙는 것일까요?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붙이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이나 에게 또는 을과 같은 낱말을 문법용어로는 조사라고 부르는데 조사는 낱말의 역할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사가 붙느냐에 따라 그 단어의 역할이 크게 달라지므로 해석하는 사람이 내키는 대로 조사를 붙여서는 안 되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엄격하게 붙여야 합니다. 조사를 선택하는 규칙은 과연 무엇일까요? 조사를 선택하는 규칙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조사의 기능부터 알아야 합니다. 일단 여기에서 사용된 은, 에게, 의의 기능부터 배워봅시다. 은이라는 조사는 주인공 후 뒤에만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션에 은을 붙여서 션은으로 표현하면 션이라는 낱말이 보내는 동작을 실행하는 주인공이 됩니다. 그리고 에게라는 조사는 상대방의 뒤에만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디라는 낱말의 뒤에 에게를 붙여서 주디에게로 표현하면 주디라는 낱말이 주인공의 상대방, 즉 받는 사람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조사는 단어의 역할을 표현해 주므로 조사가 붙어 있어야만 누가 보내고 누가 받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어 문장을 해석할 때에는 낱말의 뜻만 해석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조사를 끼워 넣어서 해석해야 합니다. 맨 처음에 해석을 했던 문장이 몹시 이상했던 이유는 바로 이 조사를 붙이지 않고 그냥 션, 주디, 톰이라고만 해석했기 때문에 션, 보냈다, 주디, 톰과 같은 문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사를 덧붙여서 해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내는 사람이 누구이고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보내는 사람이 션이고 받는 사람이 주디인지를 알고 있어야 션 뒤에 은을 붙이고 주디 뒤에 에게를 붙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션, 센트, 주디, 톰이라는 문장 속에는 등장인물이 무려 3명이나 되므로 그 중에서 누가 보내는 사람이고 누가 받는 사람인지를 알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내는 사람이 누구이고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세 사람의 역할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문장 속에 있습니다. 션, 센트, 주디, 톰. 화살표로 이어져서 션은 주디에게 톰을 보냈다. 주디, 센트, 톰, 션. 화살표로 이어져서 주디는 톰에게 션을 보냈다. 위에 두 예문을 비교해 보면 공교롭게도 맨 앞에 있는 단어가 항상 보내는 사람입니다. 여기 도표를 보면은 션과 주디가 맨 앞쪽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다 은이라는 조사가 션은 주디는 은는이라는 조사가 붙어 있군요. 그리고 센트의 바로 뒤에 있는 단어들은 공교롭게도 항상 받는 사람입니다. 센트가 여기 있고요. 그 뒤에 주디, 톰이 왔는데 둘 다 에게가 붙어 있죠. 그리고 받는 사람의 뒷자리에 있는 단어들은 항상 보내지는 사람입니다. 맨 마지막에 이제 톰과 션이 왔는데 둘 다 을이라는 조사가 붙어 있습니다. 두 문장을 비교해 보니 같은 자리에 배치된 낱말들이 동일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어에서는 자리에 의해서 단어의 역할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은 은, 에게, 을과 같은 조사를 낱말의 뒤에 직접 붙여서 단어의 역할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은자리, 에게자리, 을자리를 미리 정해놓고
그 자리에 낱말들을 배치시킴으로써 단어의 역할을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자리가 조사를 대신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어 문장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어느 자리가 어떤 조사를 대신하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보내는 사람이 누구이고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션, 센트, 주디, 톰의 경우에는 어디가 은 자리이고 어디가 에게 자리이고 어디가 을 자리인지 배워봅시다. 센트로 이루어진 문장은 문장의 맨 앞자리가 은 자리이고 센트의 바로 뒷자리가 에게 자리입니다. 그리고 에게 자리의 바로 뒷자리가 을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표가 있고 뭐뭐은 더하기 센트 더하기 뭐뭐에게 더하기 뭐뭐을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따라서 해석을 할 때에는 각각의 자리에 해당하는 조사를 낱말들의 맨 끝에 덧붙여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국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되죠? ESDLSK 영어 단어가 아닌 것 같은데 센트가 그 다음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디브소에크 이것도 영어 단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또 뭡니까? 슬부크크? 이거 뭔 단어인지 모르겠어요. 좌우간 어떤 영국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면 여러분은 뭐뭐은 더하기 센트 더하기 뭐뭐에게 더하기 뭐뭐을의 구조를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각 낱말의 뒤쪽에 은과 에게와 을이라는 조사를 스스로 추가해서 에스들스크는 디브소에크에게 슬부케를 보냈구나 라고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뭔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좌우간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표가 나왔습니다. 지금 은, 센트, 에게, 을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그 이상한 낱말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낱말 뒤에 은, 에게, 을을 붙여가지고 이제 해석하라는 거죠. 이와 같이 영어 문장은 조사를 각각의 자리 속에 숨겨놓고 자리를 통해서 낱말의 역할을 표현하므로 영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자리 속에 감추어진 조사를 미리 알아두었다가 스스로 조사를 덧붙여가면서 이해해야 합니다. 조사가 없이는 누가 보내고 누가 받는지가 구분되지 않으므로 어느 자리에 어떤 조사가 감춰져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어를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추어져 있는 조사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영어 공부의 핵심입니다. 특히 같은 단어라도 어느 자리에 배치되느냐에 따라 그 단어의 역할이 달라지므로 어느 자리에 어떤 조사가 감춰져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이라면 모든 영어 문장의 배치 순서를 일일이 알아두어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센트는 방금 배웠으니까 해결되었다고 치더라도 다른 문장들은 어떻게 하죠? 아직 배우지 못한 영어 문장이 한두 개가 아닌데 그 많은 문장 속에 감춰진 조사들을 일일이 배워야 하는 걸까요? 만일 모든 문장을 일일이 분해해서 어느 자리에 어떤 조사가 감춰져 있는지를 하나하나 알아둬야만 했다면 아마 영국 사람들조차도 영어를 사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조사가 감춰져 있는 순서는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규칙만 알아놓는다면 일일이 외우지 않더라도
어느 자리에 어떤 조사가 감춰져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감춰져 있는 순서를 문법 용어로는 문장의 오형식이라고 부르는데, 영문법 책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이라면 문장의 오형식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문장의 오형식은 영어 문법 중에서도 까다롭고 복잡한 편에 속하므로 이미 영어 공부에 질려있는 사람이라면 문장의 오형식이라는 용어가 나오자마자 이 책을 덮어버리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문장의 오형식이라는 문법은 그 이름부터 딱딱하고 어려운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만, 의외로 영어를 매일같이 사용하는 영국 사람들은 문장의 오형식이라는 용어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국외음화나 자음접변과 같은 국문법을 잘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한국말을 유창하게 구사하듯이 영국 사람들도 문장의 오형식을 잘 알지 못하지만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합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도 문장의 오형식에 대해 너무 두려움을 느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장의 오형식은 보기에만 어렵게 느껴질 뿐 영국의 남녀노소 누구나가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문법입니다. 그러므로 귀찮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없애고 알고자 하는 관심으로 도전한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문장의 오형식이라는 문법을 배워봅시다. 자, 여기까지가 1, 아까 맨 처음에 나왔었죠. 1. 영어 공부의 방법. 이 단원의 끝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제 1단원이라고 부를까요? 제 1단원을 다 읽었는데요. 아마 2단원이 문장의 오형식인 것 같습니다. 문장의 오형식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읽기로 하겠습니다.